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 방법 중에서도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조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탐색, 기술, 설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색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들, 그리고 기술은 어떤 집단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설명은 탐색이라든가 기술보다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주로 가설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럼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 세 가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탐색, 기술, 설명, 줄여서 탐기설이라고 설명도 같이 했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조사 설계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실험조사 설계 유형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 좀 낯선 형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보통 실험조사 설계는 두 개의 집단으로, 하나의 집단은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개입, 어떤 실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통제 집단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개입이 있었던 실험 집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개입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홈쇼핑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한쪽은 화장하기 전, 그리고 한쪽은 화장한 이후에 대한 것으로서 화장을 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과 화장한 후를 한 얼굴에 보여주면서 이 화장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나서 이제는 제공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책무성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한다 형태로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에 관련된 부분보다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큰 의미에 대한 것들을 부여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국가의 세금, 그다음에 후원자의 후원금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어떠한 효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해 줘야 할 필요성이 또한 생겼다는 거예요. 초창기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사회복지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돈과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할 의무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입하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후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집단 비교 조사라고도 하고요. 실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실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험적 개입. 그래서 보시면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이 기본적인 실험을 했다, 뭔가 개입을 했다는 것을 X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집단이
동일하게 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을 동일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무작위 배정 R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 집단과 아까 말씀드린 통제 집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실험 조사 설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쉬운 이야기로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본다고 한다면 우울증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전 상태 프로그램을 우울증 있는 집단에 있어서 개입하기 전 상태에 한번 측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그래서 개입을 하고 다시 한번 그에 관련된 것을 끝나고 나서 측정은 또 한번 하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전에 X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입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입하기 전 상태에 대해서 그 우울증이 6이 나왔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개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에 관련된 척도가 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우울증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는 우울증 -3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서 관련된 부분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실험조사 설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이야기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먼저 그 실험 집단에 대한 부분과 통제 집단 이 두 개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이 동일하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으로 이 두 개의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정은 이렇게 R로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에서 두 개의 집단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집단의 한 집단, 위에는 실험 집단으로 보신다면 한 집단에서는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개입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프로그램 개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X를 바탕으로 X가 있으면 실험 집단이라고 보여주고요. 이 X가 없으면 통제 집단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 봄으로써 그 이 집단에 대한 부분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보여주시면 이게 X 보이시죠? 예, 여기 있는 X, 그다음에 무작위 배경 R, 이 R이 바로 요 R에 대한 것들 보시고요. 실험 집단, 이게 실험 집단, X가 있는 것이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요 분이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험조사 설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우실 거라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하지만 이 실험조사에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맥락은 조선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실험적 개입, 그다음 무작위 배정, 그리고 실험적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셨고 암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험조사 설계의 유형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 실험조사 설계 보이시죠? 네, 또는 유사 실험조사 설계, 그다음에 전 실험조사 설계 이렇게 순수, 유사, 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었던 이 실험조사 설계에 관련된 그 이 세 가지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실험조사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사 실험조사 설계는 이것 중에서 실험적 개입하고 그다음에 그 통제 집단에 관련된 부분까지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전 실험조사 설계는 그래서 개입에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 되어지는 형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실험조사 설계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 솔로몬 네 집단 비교 조사로서 좀 더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쉽게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듯이 그게 X가 들어왔으니까 실험조사 설계죠. 실험 집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X가 없는 통제 집단. 이렇게 집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또한 R이 있기 때문에 통제 집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통제 집단 전, 후 비교 조사라고 했죠. 이 X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했죠. 그래서 전, 후 비교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이 있는 부분을 바로 후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로 볼 수 있고 이 솔로몬 네 집단 비교 조사는 이 네 가지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와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를 합쳐 있는 것을 솔로몬 네 집단 비교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험조사 설계에 있어서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 솔로몬 네 집단 비교 조사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 실험조사 설계는 그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시계열 조사, 복수 시계열 조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측정에 관련된 되어지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여러 번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고 다시 또 측정을 하면서 그 측정에 관련된 통제 집단이 없는 것을 이 앞에 있는 것으로서 대신하는 형태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시계열, 여러 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에 확인하는 조사를 바로 시계열 조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실험조사 설계. 그래서 단일 집단 하나인 것에 대해서 전후 비교 조사하는 거랑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 그러니까 보통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그 개입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쉬운 이야기로 그 어떤 교육을 받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죠. 이게 바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그 강의 평가에 대한 것들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의 기본적인 설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조사 설계에 있어서는 그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게 요 실험적 개입,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다. 이 세 가지 기본적 구성 요소다라는 거 하고요. 이것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 실험조사 설계, 유사 실험조사 설계, 그 전 실험조사 설계로 나눠지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와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수 실험조사 설계는 이렇게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 솔로몬 네 집단 비교 조사가 있다. 이것을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 형태가 있다. 그리고 유사 실험조사 설계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 시계열 조사, 복수 시계열 조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전 실험 조사 설계는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즉 총 몇 가지예요? 총 9가지의 형태의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육시 조사에 있어서 그 단일 사례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한 개인이라든가 가족의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유용한 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개인이라든가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 개입을 할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사들의 그 실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시계열 조사를 단일 대상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표본수가 1, 그러니까 n은 1 형태로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즉 분석 단위가 그 개인, 분석 단위가 개인이라든가 가족, 조직, 어떤 소규모 집단에 대한 형태로서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 행동 변화들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주일간 아동이 지각한 횟수, 형제 간의 싸움을 한 횟수, 그리고 성인 남성이 음주를 한 횟수 등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단일 사례 조사는 그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쉬운 예로 좀 본다면요. 그 이렇게 뭐죠? 그 술을 몇 번 마셨느냐, 일주일 동안 몇 번 마셨느냐의 표시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일정한 부분에 개입에 대한 것들을 점수를 표시하는데 이 개입한 이후에 술을 마신 횟수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A라는 부분하고 이 B라는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효과에 대한 것을, 개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일 사례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 관련된 부분을 그 조사론 시간에 좀 학습 한 번만 들으시면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활용이 좀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지각한 횟수, 싸움한 횟수, 남성이 음주를 한 횟수 이렇게 행동에 관련된 부분에 중심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 조사 과정은 여러 학자마다 좀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저기 단계가.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본다면 그 문제 제기,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이렇게 5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줄여서 문, 설, 수, 분, 작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제기 때 문제,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그래서 문, 설, 수, 분, 작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이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사 설계는 이 조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아까 그 조사의 목적 3가지처럼 탐색적 형태로 할 것이냐, 기술적 형태로 할 것이냐, 설명적 형태로 할 것이냐, 뭐 이와 같은 어떤 형태, 즉 설문지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 인터뷰를 할 것인지, 이런 조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들이 바로 조사 설계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그 설문지라든가 통해서 자료를 설문지를 만들었으면 설문지를 그 나눠주고 그 설문지에 사람들이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체크한 것을 다시 모으는 과정들을 바로 자료 수집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인터뷰하는 형태로 본다면 그 사람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다 컴퓨터 워드로서 쳐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들을 자료 수집 단계 볼 수 있고 이 수집된 설문지 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단계를 바로 자료 분석 단계 볼 수 있고 이렇게 분석되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서 형태로서 작성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과정들이 끝나겠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관련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 방법을 설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설문지에 관련된 부분을 쓸 때는 자료를 수집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설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요. 보통 생긴 게 엑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셀에다가 숫자에 대한 것들을 넣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빈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계 분석, 판별 분석, 다중회계 분석, 여러 가지 분석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제 하나의 보통 보고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논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조사론 시간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본 수업에 있어서는 조사에 관련된 각 단계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이것은 주로 설문지 관련돼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질적 연구라고 해서 사람과 직접적인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형태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회보장에 관련된 개념으로 본다면 가장 큰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험은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 위험.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건강,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부분, 산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든가 그렇다면 이 5대 보험에 대한 것들을 제외를 하고 급여를 받아요. 즉 강제 징수 형태를 띄어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돈이 없으면 정말로 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분을 보험제도로서 국가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더 안전적인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하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주를 것이 바로 공공부조죠. 그래서 국가의 세금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공공부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큰 개념으로 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단체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라든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에 관련된 상담과 재활, 돌봄 등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 제도를 바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에게 적합한, 노인에게 적합한,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주 대상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해해 볼 필요성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공공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조사에 관련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에 관련된 부분은 조사론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학습이 되어질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